안녕하세요. 30년을 함께 산 부부, 그리고 사돈이 될 뻔한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전 전문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결혼 30년 차 아내였다. 누군가는 이제 다 겪을 만큼 겪었겠네요. 라고 말하지만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해왔다. 이 나이가 되도록 큰 탈 없이 살아왔다는 건 운이 아니라 내가 잘 버텨왔기 때문이라고. 남편과 나는 20살 후반에 결혼했다. 크게 사랑에 불타진 않았지만 서로에게 무난했고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다고 믿었다. 남편은 겉으로 보면 성실한 사람이었다. 아침이면 출근했고 퇴근하면 집으로 왔다. 술도 과하지 않았고 여자 문제는 더더욱 없을 거라 나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늘 가정이 제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외동딸 하나가 있다. 딸은 착했고 공부도 곧잘했고 무엇보다 부모 속을 썩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이를 키우는 동안 다른 집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안도했다. 그래도 우리는 다행이다.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다. 딸이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고 남자친구를 데려왔을 때도 나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사위 될 사람은 말수가 적었지만 눈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거칠애보다는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스타일. 무엇보다 딸이 안정돼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 집안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깊게 캐묻지 않았다.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그땐 몰랐다. 그 무렵 남편에게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주 사소했다. 눈에 띌 만큼 크지 않았다. 외출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고 귀가 시간이 늦어진 것도 아니었다. 전화기를 숨기지도 않았고 비밀번호를 바꾸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더더욱 의심하지 않았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에게서 낯선 냄새가 났다. 처음엔 세탁 세제인 줄 알았다. 회사에서 바뀐 방향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 향은 강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고 정제된 느낌이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넘겼다. 사람은 의심하고 싶지 않을 때 가장 많은 이유를 만들어낸다. 딸의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던 시기였다. 상견례 날짜를 잡자는 말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남편이 이상하게 예민해졌다. 날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괜히 바쁘다 했고 장소 이야기가 나오면 굳이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다. 나는 그걸 아버지로서의 부담감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남편은 한 번 이상 마음을 다 쓴 사람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아내로서, 엄마로서 해야 할 역할에만 집중했다. 상견례를 앞두고 옷을 고르고 예절을 다시 떠올리고 괜히 딸에게 말 조심해라. 너무 앞서 나가지 마라. 잔소리를 했다. 그 모든 준비가 그날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나는 정작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을 보는 준비, 그리고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 그날 며칠 전 나는 우연히 남편의 외투를 정리하다 다시 그 향을 맡았다. 이번에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건 어디서나 나는 향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취향이 분명히 묻어있는 향이었다. 그제야 아주 희미하게 의문이 들었다. 왜 하필 지금이지? 왜 이 시점에?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의심보다 믿음을 택했다. 30년이었다. 의심하기엔 너무 긴 시간이었고, 그래서 더 잔인해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나는 몰랐다. 이 향이 곧 내 인생의 모든 관계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신호탄이라는 걸, 그리고 그 향의 주인이 내 딸의 결혼 상대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까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아내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사람은 의심이 시작되는 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대신 그때 왜 그냥 넘겼을까라는 후회만 또렷이 남는다. 상견례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부터 남편은 확실히 달라졌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교묘하게 전화가 오면 예전보다 짧게 끊었고, 문자를 확인한 뒤에는 반드시 화면을 껐다. 나는 그 행동을 유심히 보지 않으려 애썼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그 정도 변화는 핑계가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딸은 결혼 준비로 분주했다. 식장, 예물, 날짜, 행복에 가까운 피로 속에 있었다. 나는 그런 딸을 보며 괜히 마음이 놓이기도 했다. 그래, 내가 괜한 생각을 한 거다. 그렇게 현실을 덮어두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말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집안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귀에 들어왔다. 나는 괜히 일어나 거실을 정리하다 현관에 걸린 외투를 다시 만졌다. 그리고 또 그 향이었다. 이번에는 분명히 달랐다. 익숙해질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 순간 머릿속에 아주 불쾌한 생각 하나가 처음으로 자리 잡았다. 이 향은 하루 이틀 묻는 게 아니다. 나는 그제야 시간을 계산했다. 출장 횟수, 외출 날짜, 상견례 이야기가 나오던 시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확인하지 않았다. 사람은 확인하는 순간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다. 그래서 나는 선택했다. 모르는 쪽을. 며칠 뒤 사위될 사람의 집안 이야기를 처음으로 자세히 듣게 됐다. 딸은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집은 이미 어머니 혼자 계셨다고 했다. 일찍 남편을 잃고 아들을 키워냈다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무 근거도 없었다. 그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 상견례를 며칠 앞둔 날 남편이 처음으로 상견례 이야기를 피했다. 굳이 그렇게 격식 차려야 하나? 요즘은 간단하게도 한다더라. 그 말들 속에 나는 두려움을 보았다. 그는 자리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확인하지 않되 눈은 감지 않겠다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준비였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결과로 돌아오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상견례 당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놀랍게도
마음은 차분했다. 불안도 긴장도 이미 다 지나간 뒤처럼 느껴졌다. 아마도 내 안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람은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을 앞두면 오히려 감정이 무뎌진다. 그날에 내가 그랬다.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준비하고 있었다. 면도를 하고 셔츠를 고르고 넥타이를 매는 손이 이상하리만큼 안정돼 있었다. 그 모습이 나를 더 불안하게 했다. 나는 그를 30년 동안 보아왔다. 중요한 날이면 그는 늘 긴장했다. 손이 느려지고 괜히 말을 잃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마치 이미 여러 번 그 장면을 겪어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식당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나는 일부러 창밖만 봤다. 그 순간만큼은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시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문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때 남편이 먼저 내렸다. 그리고 나를 기다렸다. 그 짧은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오늘 이 자리를 피할 생각이 없다는 걸. 문을 열고 들어가자 조용한 방이 준비돼 있었다. 상견 내용으로 너무 과하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공간.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다. 그때였다.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들어오고 있었다. 사위의 어머니.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느낌은 아니었다. 그 향, 내 감각을 괴롭히던 바로 그 향이 이제는 분명한 형태를 가지고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소리를 삼켰고 표정을 관리했다. 이상하게도 머리는 차분했다. 아, 이 사람이구나. 그뿐이었다. 그녀는 단정했다. 과하지 않았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게 더 치명적이었다. 이 관계가 충동이 아니라는 증거였으니까.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눴다. 형식적인 고개 숙임, 정중한 미소.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녀도 나를 봤다. 아주 잠깐, 정말 찰나였다. 하지만 그 짧은 시선 속에서 나는 모든 걸 읽었다. 미안함도 당황도 아니었다. 그건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자리에 앉았다. 남편은 내 옆에, 그녀는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정갈한 음식이 놓였고 수저 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사위와 딸은 밝은 얼굴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그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 한 테이블 위에 미래와 과거, 배신과 약속이 동시에 놓여 있었다. 남편은 그녀를 직접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물을 들 때, 젓가락을 들 때 그의 시선은 항상 그 타이밍에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30년은 사람의 습관을 읽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식사가 중반쯤 갔을 때 나는 확신했다. 이건 최근의 일이 아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편안함이 그들 사이에 있었다. 그때 아주 사소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이 물잔을 잡다 손에서 놓칠 뻔했다. 잔이 흔들렸고 그녀의 손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테이블 위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두 사람의 손이
잠깐 닿았다. 정말 잠깐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손을 걷었다. 그 자연스러움이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 사람들은 수없이 이런 순간을 연습해왔다는 걸. 그리고 오늘은 그 연습의 연장이었다는 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이 자리가 완전히 무너질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건 이 자리가 이미 무너졌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 남편이 나를 봤다. 아주 잠깐 겁먹은 눈으로. 그제야 확신했다. 그는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다. 이 상견례는 결혼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진실이 한 테이블에 모이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상견례가 끝났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음식은 남김없이 치워졌고 형식적인 인사도 오갔다. 딸은 여전히 밝았고 사위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겉으로 보면 아주 성공적인 상견례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자리는 이미 끝났다는 걸. 식당을 나서며 사위 어머니와 나란히 걷게 됐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녀는 일부러 속도를 맞췄다. 나와 보폭을 맞추듯 천천히 걸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도망칠 생각이 없구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모두가 멈췄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그녀는 내 옆으로 조금 더 다가왔다. 그리고 아주 낮은 숨소리로 한마디를 흘렸다. 힘드시겠어요. 그게 그녀가 처음으로 나에게 건넨 진짜 말이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과도 변명도 후회도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았기 때문이다. 그건 상태 보고였다. 이미 아시죠? 이제 시작이에요. 그 정도의 의미.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우리는 함께 탔다. 공기가 무거웠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아주 또렷하게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나만 돌아갈 수 없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도 말은 없었다. 남편의 손은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그 힘이 지나치게 세 보였다. 나는 그 손을 보며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사람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남았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이 너무 또렷해졌다. 지난 30년이 필름처럼 차례로 지나갔다. 아이를 안고 있던 날, 아픈 날에도 아무 말 없이 출근하던 날, 가족 사진을 찍던 날, 그 모든 장면에 오늘의 향이 겹쳐졌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이 배신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다. 시간이 쌓여 만든 결과였다. 그날 밤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를 부르지 않았다.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았다.
말을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 준비를 했다. 그 모습이 나를 더 분노하게 했다. 어제까지 나를 속인 사람은 오늘도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나는 그를 막지 않았다. 하지만 결심은 했다. 이제는 내가 확인할 차례라는 걸. 남편이 나간 뒤 나는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곳은 늘 정리돼 있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서랍 하나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일정도 메모도 아닌 그저 이름과 날짜만 적힌 수첩. 그 이름은 익숙했다. 사위 어머니의 이름. 나는 그제야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확인이 끝났다. 이제 선택만 남았다. 가만히 아무것도 모른 척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관계를 깨뜨리더라도 진실을 드러낼 것인가?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어제 상견례 어땠어?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결정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가져가겠다고.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시간에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스치기만 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과도 변명도 심지어 부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차라리 화를 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뻔한 거짓말이라도 했으면 덜 잔인했을 텐데,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건 이미 선택이 끝났다는 가장 잔인한 신호였다. 나는 남편의 하루를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출근 시간, 귀가 시간, 전화가 오는 순간의 표정, 문자를 읽은 뒤의 손놀림. 이제는 아내가 아니라 증인이 된 기분이었다. 확신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와 그녀는 아직도 이어져 있었다. 끝나지 않았다. 아니, 끝낼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 그 사실보다 더 나를 무너뜨린 건 그가 여전히 아버지의 얼굴로 딸을 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딸에게는 자상했다. 결혼 준비를 도와줬고 웃으며 안부를 물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손이 떨렸다.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는 딸이 같은 식탁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숨막히게 괴로웠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녀였다. 사위의 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문자가 왔다. 짧았다. 너무 짧아서 더 잔인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부탁이 아니었다. 질문도 아니었다. 통보에 가까웠다. 나는 한참을 휴대폰만 바라보다 결국 답장을 보냈다. 어디서요? 그날 오후 나는 그녀를 만났다. 한국 도심이 조용한 카페였다. 사람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더 불안했다. 그녀는 이미 와 있었다. 마주 앉았을 때 나는 알았다. 이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걸. 그녀는 정리된 사람이었다. 말을 고르지 않았고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을
그녀가 먼저 깼다. 생각보다 담담하시네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았다. 이 자리는 감정을 쏟는 자리가 아니라 확인을 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오래됐다고. 생각보다 훨씬. 처음엔 위로였고 그 다음은 습관이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의 삶이 되었다고. 그 말 속에는 후회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이해해달라는 기대가 섞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내 가정을 깨뜨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미 비어있던 자리에 들어왔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히 한 가지만 물었다. 그 아이는 알고 있나요? 딸을 말하는 거였다. 그녀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아주 잠깐, 정말 잠깐. 그리고 나는 답을 들었다. 아니라고. 알면 안 된다고. 그 말이 나를 완전히 결정하게 만들었다. 이 싸움의 끝은 남편도 그녀도 아니었다. 딸이었다. 카페를 나서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 누군가는 진실을 선택해야 한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그 순간 확신했다.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밤 나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랑 내일 잠깐 이야기하자. 보내고 나서 손이 떨렸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진실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딸을 배신한 채 유지될 거라는 사실. 나는 그 선택을 남편에게 맡기지 않기로 했다. 그게 30년을 함께 산 아내로서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모든 관계를 무너뜨릴 준비가 돼 있었다. 딸을 만나기 전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한 가지 장면만 떠올랐다. 딸이 웃는 얼굴로 웨딩드레스를 고르던 모습, 그 웃음 위에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얹어야 한다는 생각이 숨을 막히게 했다. 사람은 자기 자식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다고들 말한다. 그런데 그 지킨다는 게 언제나 감싸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그날에서야 알았다. 진실을 말하는 건 보호가 아니라 파괴처럼 느껴졌다. 아침이 왔다. 딸에게서 메시지가 먼저 왔다. 엄마, 어디서 볼까? 나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이 문장 하나가 딸의 인생을 두 동강 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답장을 보냈다. 집으로 와. 집, 딸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공간. 그곳에서 나는 가장 잔인한 말을 해야 했다. 딸이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차를 내렸고 과일을 깎았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게 더 아팠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얘기나 했다. 결혼 준비, 식장 이야기, 신혼집 이야기.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 모든 말들이 유통기한이 끝난 것처럼 허공에서 맴돌았다. 그러다
나는 컵을 내려놓았다.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딸이 나를 봤다. 그 눈빛에서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낀 게 보였다. 나는 숨을 한 번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다. 아주 천천히. 엄마가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딸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무언의 준비였다. 나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완곡한 표현도 쓰지 않았다. 그건 도망치는 방식이니까. 너 결혼 상대에 어머니 말이야. 딸의 눈이 조금 커졌다. 그분과 아빠가 오래전부터 만나고 있었어. 이 문장을 말하는데 나는 30년이 걸렸다. 딸은 처음엔 말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 표정이 몇 초 지나 천천히 무너졌다. 웃음기 없는 웃음이 입가에 잠깐 스쳤다. 엄마, 지금 무슨 말이야?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의미 그대로야. 공기가 완전히 멎었다. 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굳어버렸다. 나는 그 손을 보며 말을 이어갔다. 그분은 알고 있었고, 아빠도 알고 있었고, 하지만 너는 몰라야 한대. 딸의 숨이 거칠어졌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나는 알았다. 그래서 엄마가 선택했어. 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야 하니까. 그 말이 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끝은 아니었다. 딸은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 침묵이 집 전체를 눌렀다. 그리고 딸이 입을 열었다. 엄마, 그 한 단어에 나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고마워. 그 말은 용서도 아니었고 이해도 아니었다. 선택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 순간이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이제 진짜 파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야 한다는 걸. 딸이 돌아간 뒤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이렇게 컸던 적이 있었나 싶었다. 나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않았다. 앉아있으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정리. 남편은 그날 밤에도 평소처럼 들어왔다. 아무 일 없었다는 얼굴. 그 얼굴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저녁을 차리지 않았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그의 눈을 흔들었다. 무슨 일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이미 준비돼 있었고 이제는 던질 차례였기 때문이다. 거실에 마주 앉았을 때 나는 그 사람을 남편으로 보지 않았다. 오래 함께 산 타인이었다. 오늘 딸을 만났어. 그의 눈이 순간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사람은 죄를 숨길 수는 있어도 반사까지 숨기지는 못한다. 다 말했어. 그는 바로 부정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다. 왜 그랬어? 이 질문에는 분노도 울음도 없었다. 그냥 확인이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마치 이 순간을 언젠가는 맞을 거라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그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이 말은 모든 배신자가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문장이다. 나는 웃지 않았다. 웃어주면 그는 변명을 이어갈 테니까. 그분이 알면 안 된다고 했어. 내가 그 말을 하자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이제야 자기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실감한 표정이었다. 딸 인생을 정리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었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건 반성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어디까지 말하면 내가 멈출지 재고 있었다. 나는 그 계산을 끝내주기로 했다. 이혼할 거야.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둘만의 일이 아니야.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제야 그는 이해했다. 이건 부부 싸움이 아니라 사회적 파산이라는 걸. 다음 날 나는 사돈에게 연락했다. 만나자고. 그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순간 그 사람은 여전히 단정했다. 사람은 자기 죄의 크기만큼 외형을 관리한다. 나는 인사부터 하지 않았다. 이제 그만하시죠. 그녀는 미세하게 웃었다. 어디까지 말씀하실 건가요? 이 말은 타협이 언어가 아니다. 경고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봤다. 당신 아들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그제야 그녀의 손이 컵을 움켜쥐었다. 그 아이는 알 필요 없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제 딸도 그랬겠죠. 그 말이 처음으로 그녀를 흔들었다. 결혼은 취소될 거예요. 그녀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당신들이 쌓아온 관계 정리될 거고요. 나는 마지막을 덧붙였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정상화예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빠르게 무너졌다. 사위는 결국 모든 걸 알았다. 그리고 선택해야 했다. 어머니를 지킬지 자기 인생을 지킬지. 그 선택은 나 대신 그가 하게 두었다.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결혼 안 해. 그 한 문장에 나는 비로소 숨을 쉬었다. 미안해.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아니야. 너는 내 인생을 선택한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집만큼은 거짓 위에 서 있지 않았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어른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끝내 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당신도 비슷한 침묵을 견뎌온 적이 있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른이라는 이유로 알면 안 된다고 밀려났던 순간들. 하지만 진실은 늦게 말할수록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이 채널은 그 침묵을 끝내는 이야기만 합니다. 여기는 반전 전문점입니다. 지금 느끼신 감정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반전이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진실을 계속 말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